잠깐 지금 화면 보이시죠? 숫자 하나 드릴게요. 2025년 4월 7일 그날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였어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트레이더들 얼굴이 새하얗습니다. 멍하니 모니터 보고 있었어요. S&P 500 지수가 사흘 만에 10.7% 빠졌거든요. 단 사흘, 3일. 역사상 단기 낙폭 1첫 번째 기록이에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그때와 딱 같은 속도였어요. 공포 탐욕 지수는 4포인트. 4포인트요. 100점 만점에 4점. CNN이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거의 역대급 공포였습니다. 그 새벽에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 스마트폰 알림이 미친듯이 울렸겠죠. 국내 주식 어플 켰더니 빨간색이 번뜩거리고 계좌 잔고가 어젯밤보다 수백만원 날아가 있고 손가락이 자기도 모르게 매도 버튼 위에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두 종류의 사람이 갈렸습니다. 한 종류는 손가락을 눌렀어요. 매도. 또 한 종류는 오히려 웃으면서 매수 버튼을 눌렀어요. 그 차이가 뭔지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폭락장에서 여러분은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 제목이 뭐죠?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웃는 사람들의 비밀. 이게 그냥 제목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데이터가 있는 이야기고 수식이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밀을 오늘 전부 까발려 드릴게요. 뉴스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증권사가 광고에서 절대 말 안 하는 내용이에요. 부자들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아무도 안 가르쳐준 메커니즘.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세요. 먼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식이 폭락하면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당연히 손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정상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 전부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폭락이 이득이에요. 진짜로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부터 수학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계산기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말로 설명드릴게요. 따라오세요. 38세 김민준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견 IT 기업 과장이에요. 세후 월급이 350만원이 들어옵니다. 매달 월급 날이 25일이에요. 25일 아침에 통장 찍으면 35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 350만원 중에서 김민준 씨는 매달 50만원씩 국내 S&P 500 추종 ETF를 삽니다. KODX 미국 S&P 500 아시죠? 그거예요. 매달 25일 자동으로. 손 한 번 안 대고. 자동이체 설정해놨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했어요. 지난달까지 한 주에 1만원 하던 ETF가 갑자기 8천원이 됐어요. 20% 빠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달 25일에 김민준 씨 통장에서 50만원이 나가서 ETF를 삽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8천원이잖아요. 50만원으로 62.5주를 살 수 있어요. 지난달에는 50주 샀는데 이번 달에는 12.5주를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는데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입니다. 한국말로는 평균 매입 단가 인하 효과라고 하는데 그냥 영어로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기억하세요. 카스트 에버리징. 비용을 평균화한다는 뜻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쉬운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매달 마트에서 커피 원두 50만원어치를 삽니다. 지난달에 원두 킬로그램당 5만원이었으면 10kg 샀어요. 이번 달에 원두 값이 4만원으로 떨어지며 50만원으로 12.5kg를 살 수 있어요. 가격이 내려갔는데 손해인가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커피 마실 원두를 더 많이 쟁여둔 거잖아요. 그리고 원두 값이 다시 5만원으로 회복되면요. 12.5kg를 다 팔았을 때 62만 5천원을 받는 거예요. 50만원 투자해서 12만 5천원 남긴 거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매달 같은 금액을 삽니다. 그러면 가격이 쌀 때 자동으로 더 많이 사게 되고 가격이 비쌀 때는 자동으로 덜 사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개입이 없어요. 자동으로. 기계처럼. 이게 바로 적립식 투자의 본질이에요. 그럼 이 개념을 진짜 역사적 사건에 적용해 볼게요. 뉴스에 안 나오는 숫자들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야기예요. 코스피 얘기 먼저 할게요. 2007년 10월 코스피가 2085포인트였어요. 그 시점이 고점이에요. 그리고 2008년 10월 24일 코스피가 938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2085에서 938.
한 해 만에 반토막 이상이 난 거예요. 55%가 빠진 거예요. 1천만 원 투자했으면 450만 원이 남은 거예요. 55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그날 뉴스 기억하세요? 공황이라는 단어가 매일 헤드라인에 올라오던 시절이에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실업자가 쏟아지던 시절. 그때 주식을 들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은 팔았어요. 더 떨어지기 전에 손절하자. 이게 당시 99%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사람 44세 박철호 씨. 2007년 1월부터 코스피 ETF에 매달 50만원씩 적립식으로 넣고 있었어요. 금융위기가 와서 코스피가 반토막 났을 때 박철호 씨는 공황 매도를 했어요. 2008년 11월에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았어요. 원금 대비 어마어마한 손실이었죠. 두 번째 사람 44세 이순철 씨. 똑같은 조건이에요. 2007년 1월부터 매달 50만원씩. 근데 이 사람은 팔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시장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매달 25일이 되면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나갔어요. 50만원씩. 코스피가 938일 때도, 1000일 때도, 1200일 때도 계속 샀어요. 코스피가 2010년에 2000을 회복했어요. 2008년 938에서 2010년 2000. 약 2년 2개월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이순철 씨는 쌀 때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쌓아놨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박철호 씨는 손절하고 시장을 떠났다가 코스피가 2000 회복한 다음에야 다시 들어왔어요. 쌀 때를 다 놓친 거예요. 이순철 씨는 그 공포의 2년 동안 가장 싼 가격에 매달 주식을 차곡차곡 쌓았어요. 시장이 회복됐을 때 이순철 씨의 평균 매입 단가는 박철호 씨보다 훨씬 낮았어요. 같은 원금을 투자했는데 이순철 씨의 수익률이 박철호 씨보다 훨씬 좋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폭락장에서 웃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그 사람들은 시장 예측을 잘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폭락이 두렵지 않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폭락이 오면 오히려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어서 웃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잠깐,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지금 이 말이 주식은 항상 오른다. 그러니까 폭락해도 걱정 말고 버텨라 이런 무책임한 소리로 들리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첫 번째, 적립식 투자자에게는 폭락이 기회라는 게 수학적으로 사실이다. 이건 증명됩니다. 두 번째, 그 수학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멘탈이 받쳐줘야 한다. 멘탈이 무너지면 시스템도 무너진다. 그래서 심리 리프레이밍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이 전략이 통하려면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아무 주식이나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시 수학으로 돌아올게요. 이번엔 실제 숫자로 해볼게요. 36세 정수빈 씨가 있어요. 2020년 1월부터 매달 50만원씩 S&P 500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ISA 계좌예요. 중요합니다. ISA 계좌 얘기는 뒤에서 또 할게요. 2020년 1월 ETF 한 주에 3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으로 약 16.7주를 샀어요. 2월에도 50만원. 비슷한 가격이라고 치면 또 16.7주. 그리고 2020년 3월 19일이 왔어요. 아시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되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던 그날. 코스피가 1439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역대 최저점 수준이었어요. S&P 500도 폭락했고요. 정수빈 씨의 ETF 가격이 3만원에서 2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30% 빠진 거예요. 그달 25일에 자동이체가 나갔어요. 50만원. 21,000원짜리 ETF를 23.8주 샀어요. 지난달에 16.7주 샀던 것보다 7주를 더 산 거예요. 공짜로 7주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4월에도 50만원. 가격이 조금 회복되면서 24,000원이 됐어요. 20.8주를 샀어요. 5월에도 6월에도 7월에도 계속 샀어요. 코스피는 2020년 3월 19일 최저점 1439에서 118일 만에 2198포인트를 회복했어요. 4개월도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2021년에는 3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돌파했어요. 1439에서 3000. 1년 만에 2배 이상이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수빈 씨는 2020년 3월에 21,000원에 산 23.8주가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걸 체감했어요. 평균 단가가 낮으니까요. 폭락할 때 더 많이 사둔 게 결실을 맺은 거예요.
반대로 정수빈 씨 직장 동료 47세 오영석 씨는요. 2020년 3월에 패닉셀 했어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라고 생각했어요. 손실이 확정됐죠.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회복된 다음에 코스피가 2,500 넘었을 때 다시 들어왔어요. 가장 비쌀 때 들어간 거예요. 같은 1년이었는데 두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 코로나처럼 금방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하죠? 2000년 닷컴 버블은요? 그때는 S&P 500이 무려 49%가 빠지고 완전히 회복하는데 7년이 걸렸잖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닷컴 버블은 나스닥 기준으로 무려 78%가 빠졌어요. 943일 동안 내려갔어요.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하는데 15년 이상 걸렸어요. 그 시기에 적립식 투자자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맞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 고통스러운 7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S&P 500에 적립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7년 뒤 시장이 회복됐을 때 자산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어요. 7년 내내 쌀 때 사 모았으니까요. 평균 매입 단가가 극도로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통계가 있어요. S&P 500은 지난 45년 동안 25% 이상 폭락한 게 딱 7번이에요. 45년에 7번. 1950년 이후로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예요. 배당 재투자까지 하면 12% 내외고요. 29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연중 평균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14%예요. 근데 그 29년 중에 23년은 플러스 수익률로 마감했어요. 29년 중 23년이요. 79%의 확률로 올랐다는 거예요. 한 해에 마이너스 14%까지 빠지는 공포를 겪으면서도 연말 결산 땐 70% 이상의 확률로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S&P 500이라는 지수의 역사적 성격이에요. 단기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 우상향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이 3거래일간 10.4% 빠진 날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1년 뒤에 11% 올랐어요. 3년 뒤에 25% 올랐어요. 5년 뒤에는 88%가 올랐어요. 즉, 폭락의 바닥에서 버티고 계속 사모은 사람은 5년 뒤에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 S&P 500이 3거래일간 11.5% 빠졌어요. 그 이후 1년 뒤엔 64% 올랐어요. 3년 뒤엔 71%, 5년 뒤엔 160%가 됐어요. 폭락의 바닥에서 매달 적립한 사람은 5년 뒤에 1.6배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수익을 봤어요. 왜냐고요? 바닥에서 더 많은 주식을 쌌을 때 샀으니까요. 자, 이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수치로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숫자가 좀 나오는데 천천히 따라오세요. 어렵지 않아요. 37세 김나영 씨가 있어요. 2024년 1월부터 매달 50만원씩 S&P 500 ETF에 적립합니다. 1월에 ETF 한 주에 1만원이라고 해요. 50만원이면 50주를 살 수 있어요. 2월에 주가가 8,000원으로 떨어졌어요. 50만원으로 62.5주를 살 수 있어요. 3월에 6,000원으로 또 떨어졌어요. 50만원으로 83.3주를 살 수 있어요. 4월에도 6,000원, 83.3주. 5월에 가격이 회복되어서 8,000원, 62.5주. 6월에 원래대로 1만원으로 돌아왔어요. 자, 6개월 동안 투자한 총 금액이 얼마예요? 50만원 곱하기 6, 300만원이에요. 6개월 동안 총 몇 주를 샀냐고요? 50주 더하기 62.5주 더하기 83.3주 더하기 83.3주 더하기 62.5주 더하기 50주, 이걸 다 더하면 391.6주예요. 6월 말 기준으로 주가가 1만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총 자산이 어떻게 되냐고요? 391.6주에 1만원을 곱하면 391만 6천원이에요. 300만원을 투자해서 391만 6천원이 됐어요. 91만 6천원, 약 30.5% 수익이 났어요. 주가는 1월이랑 6월이랑 똑같이 1만원인데 폭락을 겪었다가 원점 회복했을 뿐인데 수익률이 30%가 넘는 거예요. 이게 코스트 에버리징의 마법이에요. 반면 1월에 300만원을 한꺼번에 넣어서 300주를 샀으면 6월에 1만원이 됐어도 300만원이에요. 수익률 0%예요. 주가가 떨어졌다가 제자리로 온 것뿐인데 적립식 투자자는 30% 수익, 커치식 투자자는 0% 수익. 이 차이가 바로 폭락장에서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해요. 이게 작동하는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조건은 주가가 결국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영 안 돌아오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 ETF, 특히 S&P 500 같은 광범위한 분산 투자 상품이어야 해요. 삼성전자가 폭락했다가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코닥, 블랙베리, 노키아. 회사 하나가 망하면 끝이에요. 근데 S&P 500은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이에요. 500개가 다 망하려면 미국이 망해야 해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두 번째 조건은 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팔면 끝이에요. 손실이 확정돼요. 그 이후에 주가가 얼마나 올라도 내 수익이 아니에요. 폭락장에서 버티는 것,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심리 리프레이밍이 필요한 거고 그 얘기를 오늘 아주 깊게 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진짜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의 실제 행동 패턴 이야기예요. 2025년 NH투자증권이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요. 2025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주식을 매도한 개인 고객 171만 8천 명을 분석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10명 중 3명이 손실을 확정시키고 팔았어요. 손실 매도예요. 쌀 때 사서 더 쌀 때 판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코스피가 4,200을 돌파했던 시점에서조차 개인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손실 중이었어요. 평균 931만원 마이너스예요. 지수는 역대 최고점인데 절반이 손실이에요. 왜죠? 잘못된 타이밍에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폭락 때 무서워서 팔고 오를 때 탐욕에 못 이겨 들어가는 패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는 거예요. 수익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2026년 6월에도 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개인 보유 주식 3천억 원이 강제 처분됐어요. 반대 매매예요. 빚내서 주식 샀다가 주가 떨어지니까 증거금이 부족해져서 강제로 팔린 거예요. 이게 공황 매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예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요? 여기서 행동 경제학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카너먼과 트버스키라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게 있어요. 인간은 이득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해요. 로스 어버전이라고 하죠.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2배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10% 떨어지면 그 고통이 10% 올랐을 때의 기쁨보다 2배 더 강하게 느껴져요. 이게 공황 매도를 만들어요. 이성적으로는 버텨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감정적으로는 이 고통을 지금 당장 없애고 싶다는 본능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요. 손실을 확정시켜요. 고통을 없애요. 근데 그게 가장 나쁜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심리적 함정이 있어요. 이익이 난 주식은 빨리 팔고 손실이 난 주식은 계속 붙잡고 있는 경향. 이걸 처분효과라고 해요.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이익이 난 주식은 평균 49일을 보유하고 손실이 난 주식은 124일을 보유해요. 손실 주식을 2.5배 더 오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요. 이것도 손실 회피 편향의 변종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심리 리프레이밍이에요. 리프레이밍은 같은 상황을 다른 프레임으로 보는 거예요. 액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림은 같은데 액자를 바꾸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주식 폭락을 이렇게 리프레이밍해요. 지금까지의 프레임은 이거예요. 주가가 떨어졌다. 내 돈이 줄었다. 손해다. 팔아야 한다. 새로운 프레임은 이거예요. 내가 매달 사는 상품의 세일이 시작됐다.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다. 좋은 기회다. 계속 자동이체가 나가게 하면 된다. 어느 게 맞냐고요? 적립식 투자자에게는 두 번째 프레임이 수학적으로 맞아요. 아까 제가 계산해드렸잖아요. 6개월 동안 폭락했다가 원점 회복했을 때 적립식은 30% 수익, 커치식은 0%였죠. 좀 더 구체적인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매달 100리터의 경유를 삽니다. 주유소에서요. 1리터에 1,600원 하던 경유가 갑자기 1,200원으로 떨어졌어요. 경유값이 25% 폭락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사던 경유 다 팔아버려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득 채우고 싶잖아요. 기름통에 더 채우고 싶잖아요. 왜냐고요? 나중에 값이 오르면 더 이득이니까요. 주식도 똑같아요. 매달 사는 사람한테는 가격이 내려가면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이게 바로 폭락장에서 웃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무서워서 웃는 게 아니에요. 바보라서 웃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자, 이제 저한테 반론을 다시 하실 거예요. 그 심리 리프레이밍 말로는 쉽죠. 근데 내 통장 잔고가 반토막 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웃어요?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모르는 게 약 전략이에요. 폭락 때 앱 안 보는 거예요. 진짜로요. 자동이체 설정해놓고 폭락이 왔을 때 계좌 앱을 켜지 않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보면 손실 회피 편향이 작동해서 반드시 뭔가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 행동의 대부분이 잘못된 행동이에요. 워런 버핏이 한 말이 있어요. 증권거래소가 10년에 한 번씩만 열리면 투자자들이 훨씬 더 잘할 텐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고요? 자주 볼수록 더 많이 잘못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어지럽게 움직여요. 하루하루 오르락내리락. 그걸 매일 보면 뇌가 패턴을 찾으려 하고 없는 패턴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 폭락 시나리오 사전 예습 전략이에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내 투자 금액이 50% 빠지면 어떤 기분일까? 그때도 팔지 않을 수 있을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봐야지. 이게 리스크 허용 범위 설정이에요.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10년을 적립했어요. 총 6천만원을 넣었어요. 여기에 수익까지 붙어서 계좌에 1억이 있다고 해봐요. 그 1억이 반토막 나서 5천만원이 됐어요. 그래도 팔지 않을 수 있어요? 팔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걸 미리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금액의 손실을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투자 금액을 줄여야 해요. 매달 5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으로. 그래야 폭락이 왔을 때 버틸 수 있어요. 버티지 못하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요. 이제 또 다른 페르소나 이야기를 할게요. 45세 현대제철 20년 근속 김철수 씨예요. 연봉이 8,500만원이에요. 세후로 월에 570만원 정도 들어와요. 김철수 씨는 2005년부터 현대제철 주식을 갖고 있어요. 회사 주식이에요. 믿으니까요. 20년 다닌 회사잖아요. 2024년에 현대제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40% 이상 빠진 시점이 있었어요. 철강 업황이 안 좋았거든요. 중국 철강이 덤핑으로 들어오고 글로벌 경기도 안 좋고 자동차 수요도 줄고. 김철수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개별 기업 주식과 지수 ETF는 달라요. 현대제철이 망할 수 있어요. S&P 500은 망하기 어렵지만 현대제철 하나는 망할 수 있어요. 특히 내가 다니는 회사 주식은 더 위험해요. 왜냐고요? 회사가 망하면 월급도 없어지고 주식도 0이 되는 이중 위험이거든요. 달걀을 같은 바구니에 다 넣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해요. 내 회사 주식 집중 투자는 분산 투자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요. 직접 그 회사 내부를 잘 알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지만 오히려 감정적 애착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김철수 씨가 해야 할 건 뭐냐고요? 20년 모은 현대제철 주식 중 상당 부분을 IRP 계좌에서 S&P 500 ETF로 이동하는 거예요. 분산이에요. 한국에 다 걸지 말고 미국 시장에도 걸어요. 철강 업황에 다 걸지 말고 미국 500개 기업에 분산해요. IRP 계좌에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소득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연봉 8,500만원 수준이면 16.5%가 세액공제예요. 900만원 넣으면 148만 5천원을 돌려받아요. 이건 확정 수익이에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와 무관하게 국가가 148만 5천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연수익률 16.5%예요. 은행 예금이 3%도 안 되는 시대에 넣는 것만으로 16.5%를 버는 계좌가 있어요. 그게 IRP예요. 이걸 부자들은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이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부자들만 조용히 쓰는 계좌 조합이에요. 뉴스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오늘 다 말해 드릴게요. 3개의 계좌예요. ISA 연금저축펀드 IRP. 이 순서로 기억하세요. 첫 번째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해요. 인더비저얼 세이빙즈 어카운트. 영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제도를 한국에서 도입한 거예요.
이 계좌의 핵심은 뭐냐고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거의 안 내요.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고 그 이상은 9.9% 분리과세.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일반 계좌에서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15.4% 세금을 내는데 ISA에서는 훨씬 덜 내거나 안 내요. 연간 최대 2천만원 납입할 수 있어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지나면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 공제도 받아요. ISA에서 만기가 되면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는데 그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를 받아요. ISA 혜택 위에 IRP 혜택이 또 얹히는 거예요. ISA 계좌 안에서 뭘 사냐고요? S&P 500 ETF, KODX 미국 S&P 500이나 TIGR 미국 S&P 500 이런 거 사면 돼요. 매달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설정하면 끝이에요.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 이게 은행 연금저축보험이 아니에요. 증권사 연금저축펀드예요. 이걸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보험사 상품이어서 수수료가 높고 유연성이 낮아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는 ETF에 투자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S&P 500 ETF를 사면 돼요. 연금저축펀드에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세액 공제를 받아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예요. 600만원 넣으면 최대 99만원 돌려받아요. 이것도 확정 수익이에요. 세 번째,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인더비저월 리타이어먼트 펜션.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이 여기 들어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추가 납입이 가능해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아요.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배분하거나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돼요. 900만원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148만 5천원을 돌려받아요. 이게 연봉의 1.75% 수준이에요. 은행 이자율 3% 시대에 추가로 확정 16.5%를 버는 거예요. IRP에서도 ETF에 투자할 수 있어요. 단, 위험자산 비중이 70% 이내여야 해요. 30%는 채권이나 예금 같은 안전자산을 유지해야 해요. 그래도 충분해요. 70%를 S&P 500 ETF에 넣고 30%를 채권 ETF에 넣으면 돼요. 자, 이 세 계좌를 어떻게 조합하냐고요? 매달 자동이체 설정을 이렇게 해요. 월급이 들어오는 날 급여 수령 즉시 자동이체가 나가도록 설정해요. 의지력을 전혀 쓰지 않아요. ISA 계좌로 매달 50만원. 여기에서 S&P 500 ETF 자동 매수. 연금저축펀드로 매달 50만원. 여기서도 S&P 500 ETF 자동 매수. IRP로 매달 25만원. 여기서도 S&P 500 ETF 70%, 채권 ETF 30%로 자동 분배. 매달 총 125만원이 자동으로 나가요. 쓸 돈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저축이 먼저 나가고 남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저축은 절대 안 돼요. 인간의 본능이 있는 돈을 다 쓰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25만 원 세후 350만원 기준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비, 식비, 교통비, 여가비 다 여기서 해결해요. 그리고 별도로 비상금 CMA 계좌를 유지해요. 생활비 3개월치예요. 350만원 곱하기 3이면 1050만원. 이 돈은 절대 투자하면 안 돼요. 이건 금융 소화기예요. 갑자기 차가 망가지거나 아프거나 직장을 잃거나 할 때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폭락장에서 급하게 주식 팔게 돼요. 비상금이 없으면 장기 투자가 불가능해요. CMA 계좌는 증권사에서 만들어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연 2.5%에서 3.5% 이자를 줘요. 은행 보통 예금보다 훨씬 높아요. 파킹 계좌라고도 해요. 돈을 주차해 놓는 계좌라는 뜻이에요. 하루하루 이자가 붙어요. 이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35세 박지수 씨. 세후 월 350만원. 2025년 1월부터 시작해서 매달 이렇게 자동이체 설정해요. ISA에 50만원, 연금저축에 50만원, IRP에 25만원. 총 125만원. 나머지 225만원으로 생활. 10년 뒤 2035년 박지수 씨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납입한 원금부터 계산해요. 매달 125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이면 1억 5천만원이에요. 원금만 1억 5천만원이에요. 여기에 S&P 500의 역사적 평균 수익률
연 10%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며 매달 적립하는 경우에 복리 계산을 하면 10년 뒤 총 자산이 대략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사이예요. 원금 1억 5천만 원에 수익이 약 1억 원 이상 붙는 거예요. 거기에 세액공제 환급액이 매년 148만 5천 원씩 10년이면 1,485만 원이 추가돼요. 이건 수익률 계산에 포함도 안 한 거예요. 확정 수익이에요. 그럼 같은 기간에 자동이체 없이 그냥 나머지 돈 생활비로 다 쓴 박지수 씨의 직장 동료 이사라 씨는요? 10년 뒤 자산이 0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월급은 10년 동안 그대로 들어왔는데 남은 게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직장인 대부분의 현실이에요. 버튼 하나의 차이가 10년 뒤 2억 6천만 원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폭락이 왔을 때 박지수 씨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2027년 어느 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해봐요. S&P 500이 30% 빠졌어요. 박지수 씨 계좌가 순간적으로 2천만 원 이상 줄어들 수 있어요. 화면에 빨간 숫자가 깜빡이고 있어요. 그때 박지수 씨가 해야 할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동이체가 계속 나가게 두는 거예요. 자동이체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25일이 되면 나가요. 그달 50만 원으로 평소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박지수 씨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우면서도 웃을 수 있어요. 이걸 모르는 이사라 씨는 그 시점에 어쩌다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팔았겠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요.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고 나서 후회하며 다시 들어가겠죠. 비쌀 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번스의 역설이에요. 19세기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가 발견한 역설이에요. 기술이 발전해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자원의 총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비가 좋아진 자동차가 나오면 주행 비용이 싸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운전해요. 그래서 결국 휘발유 총 소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투자에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효율이 좋아지고 있어요. 각 칩이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많은 연산을 해요.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줄 것 같죠? 아니에요. AI 활용이 더 효율적이 되니까 더 많은 곳에서 AI를 쓰게 되고 결국 반도체 총 수요가 폭증해요. 제번스의 역설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적립식 투자에 중요하냐고요? 기술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기업들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S&P 500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수익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단기 폭락이 있어도 장기 우상향의 근거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 때 사모으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단기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 추세를 믿어야 해요. 그 장기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 폭락은 기회예요. 이제 38세 김도연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소기업 과장이에요. 세후 월급 280만 원. 적어요. 125만 원씩 자동이체 하기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비율로 생각하면 돼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비율이에요. 소득의 20%를 목표로 잡아요. 280만 원에 20%면 56만 원이에요. 매달 56만 원씩 자동이체. 어떻게 나눠요? ISA에 20만 원, 연금저축에 20만 원, IRP에 16만 원. 대략 이렇게요. 3년 뒤에 월급이 오르면 비율을 올려요. 5년 뒤에 30%를 목표로 해요. 10년 뒤 김도연 씨 계좌가 어떻게 될까요? 매달 56만 원씩 10년, 총 원금이 6,720만 원이에요. 연 10% 복리 기준으로 총 자산이 약 1억 1천만 원이에요. 원금보다 4,280만 원이 더 있어요. 이게 연봉이 낮아도 할 수 있는 이유예요. 금액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게 하면 돼요. 반대 사례를 볼게요. 38세 최현철 씨. 대기업 대리예요. 세후 450만 원 받아요. 월급은 좋은데요. 저축은 0이에요. 왜냐고요? 다 써버리거든요. 명품 지갑, 자동차 할부, 술값, 여행. 지출이 소득을 따라와요. 아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넘어서요. 마이너스 가게예요. 적금? 귀찮아서 안 해요. 주식? 오를 것 같아 보일 때만 넣고 떨어지면 팔아요. 10년 뒤 최현철 씨는요? 빚 걱정하며 월급을 기다리고 있어요. 10년 전이랑 재무 상태가 똑같아요. 아니, 더 나빠요. 나이만 먹었어요. 같은 10년이에요. 같은 시간이에요. 차이는 시스템이에요. 이제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을 얘기할게요. 투자를 시작하고 처음 폭락을 맞이하는 순간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2024년 1월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1만원에 ETF를 샀어요. 6개월 지났는데 8천원이 됐어요. 20% 손실이에요. 내 돈 100만원이 80만원이 됐어요. 이때 인간의 뇌는 이렇게 말해요. 야, 잘못된 거야. 그만둬. 팔아. 더 떨어지기 전에 나와. 이 목소리를 어떻게 이겨내냐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역사적 데이터를 외우는 거예요. 2008년 코스피 938, 2010년에 2000 회복, 2년 2개월, 2020년 코스피 1439, 같은 해 118일 만에 2198 회복, 4개월, 2020년 코스피 1439에서 2021년 3000 돌파, 1년 만에 2배, S&P 500 2008년 폭락 후 5년 뒤 88% 상승, S&P 500 2020년 폭락 후 5년 뒤 160% 상승. 이 숫자들을 외워요. 폭락이 왔을 때 이 숫자들을 떠올려요. 아,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더라. 그 기억이 멘탈을 잡아줘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심리 도구가 있어요. 손실이 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손실이 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미실현 손실이 있는 거야.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야. 팔아야 손실이 확정돼요. 팔지 않으면 숫자가 빨간색으로 보일 뿐이에요. 실제로 손실이 난 게 아니에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사상 최고점을 경신한 경우는 수없이 반복됐어요. 한번 회복하면 또 올라가요. 그리고 또 올라가요. 그 과정에서 폭락이 있을 뿐이에요. 장기 우상향의 중간중간에 폭락이라는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 계단에서 뛰어내리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모든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3가지예요. 첫 번째, 너무 늦게 시작한 경우. 65세에 퇴직해야 하는데 60세에 투자를 시작했으면 5년밖에 없어요. 5년이면 폭락이 왔을 때 회복을 못하고 팔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야 해요. 두 번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금액을 투자한 경우. 생활비도 없이 주식에 다 넣으면 안 돼요. 폭락이 오면 생활비 때문에 강제로 팔아야 해요. 비상금 3개월치가 반드시 CMA에 있어야 해요. 세 번째, 빚내서 투자한 경우. 절대로요. 레버리지 투자. 이건 적립식 코스트 에버리징이 통하지 않아요. 폭락하면 반대 매매 강제 청산이 일어나요. 그러면 다시 회복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빌린 돈으로는 절대 적립식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아주 큰 그림을 봐볼게요.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해야 하냐고요? 2025년 기준으로 한국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 패턴을 보면 주가가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는 사람이 여전히 다수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거스르기 어려워요. 그런데요, 한국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자산 형성 방법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오래 버텼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락할 때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폭락할 때 오히려 더 샀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만 아는 비밀이냐고요? 아니에요. 이건 수학이에요. 코스트 에버리징은 수식이에요. 누구나 적용할 수 있어요. 접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막는 게 심리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2가지를 드린 거예요. 수학과 심리. 코스트 에버리징의 메커니즘과 폭락장에서 버티는 리프레이밍 방법. 이 2개가 있으면 여러분도 폭락할 때 웃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뉴스에서는 절대 말 안 해주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2025년 4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이 관세 폭탄을 선언했어요. 각국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S&P 500이 3거래일 만에 10.7% 빠졌어요. CNN 공포 탐욕 지수가 4포인트로 내려갔어요. 뉴스 헤드라인은 어땠냐고요? 대폭락, 공황, 최악의 위기 이런 단어들이 쏟아졌어요. 이란 전쟁 우려까지 겹치면서 공포가 극대화됐어요. 그 순간 2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 종류는 팔았어요. 그리고 시장이 일부 안정을 찾기 시작하자 낮은 가격에 판 걸 후회했어요. 또 한 종류는 자동이체가 나가는 걸 그냥 뒀어요. 심지어 여유 자금으로 추가 매수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폭락장에서 웃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2026년 3월 5일 코스피가 9.63% 급반등했어요. 2008년 10월 30일 기록한 11.95% 이후 약 17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이었어요. 공포의 폭락 직후 반등이 왔어요.
이게 역사의 패턴이에요. 폭락 다음에 반등이 와요. 항상 그랬어요. 폭락 때 팔면 반등을 못 타요. 그게 전부예요. 좀 더 큰 그림을 볼게요. S&P 500의 29년 데이터를 보면 연중 평균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14%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어떤 시점에는 14%가 빠지는 공포를 겪어요. 근데 29년 중 23년이 플러스로 마감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매년 공포가 있어요. 매년 14%가 빠지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 공포를 버티면 79%의 확률로 그 해가 플러스로 끝나요. 버티는 것 자체가 전략이에요. 그리고 10년을 보면 어떤 10년 구간을 잡아도 S&P 500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어요. 닷컴버블 고점 직전에 투자를 시작한 최악의 케이스도 10년을 버티면 결국 플러스가 됐어요. 20년을 보면 20년 투자하고 마이너스가 났다는 역사적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요. S&P 500 기준으로요. 자, 이제 적립식 투자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폭락이 아니에요. 폭락은 오히려 기회라고 했잖아요. 가장 큰 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비상금 부재예요. 비상금이 없으면 긴급 상황에서 주식을 팔아야 해요. 그 긴급 상황이 폭락장과 겹치면 최악이에요. 폭락한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 이게 공황 매도의 원인 중 하나예요. 생계 때문에 팔아야 하는 상황. 이걸 막으려면 생활비 3개월치가 CMA에 잠들어 있어야 해요. 이 돈은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아요. 항상 있어요. 두 번째는 과욕이에요. 적립식 투자가 아닌 한 번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냐고요? 몰빵은 코스트 에버리징이 안 돼요. 한 번에 다 넣으면 평균 단가를 낮출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몰빵을 하면 감정적으로 더 크게 흔들려요. 폭락이 왔을 때 손실 금액이 너무 커서 버티지 못하고 팔게 돼요. 작게 시작해도 돼요. 매달 10만 원이라도 좋아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금액은 나중에 늘려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30대 초중반이라면 투자 기간이 30년 이상이에요. 3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S&P 500에 적립하며 총 원금이 1억 8천만 원이에요. 연평균 10% 복리 기준으로 총 자산이 약 11억 4천만 원이에요. 원금의 6배가 넘어요. 물론 10%가 매년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떤 해는 마이너스 30%도 있고 어떤 해는 플러스 30%도 있어요. 그 평균이 10%예요. 그 과정에서 폭락이 여러 번 와요. 그때마다 버텨야 해요. 아니, 더 정확히는 자동이체가 계속 나가게 두어야 해요. 30년 동안의 폭락을 세어볼게요. 1997년 IMF, 2000년 닷컴버블,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15년 차이나 쇼크, 2018년 금리 쇼크, 2020년 코로나, 2022년 금리 인상, 2025년 관세 전쟁. 30년 동안 10번 이상의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그 충격마다 팔았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잘못된 타이밍에 팔고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는 걸 반복했겠죠. 그 충격마다 자동이체가 나가게 두었다면 11억 4천만 원이 됐을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웃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고요?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으로는 ISA 연금저축펀드, IRP에 매달 자동이체를 설정해놓고 그 계좌 안에 S&P 500 ETF를 자동 매수하도록 설정해놓고 CMA에 비상금 3개월치를 예비로 두고 폭락이 와도 앱을 열지 않고 자동이체가 나가게 두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폭락이 기회예요. 수학적으로 기회예요.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사는 달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리프레이밍이 되어 있어요. 폭락을 손실로 보지 않아요. 세일 기간으로 봐요. 세일 때 좋은 거 더 많이 쟁여두는 기회로 봐요. 이게 비밀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 해야지. 근데 지금은 좀 나중에.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복리는 시간이 전부예요. 오늘 하는 것과 1년 뒤 하는 것의 차이가 30년 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35세에 시작하면 65세까지 30년이에요. 36세에 시작하면 29년이에요. 1년 차이가 나요. 그 1년의 차이가 30년 복리에서는 수천만 원 차이가 될 수 있어요.
1년이 수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없어요. 지금이에요. 오늘 당장 해야 할 일 딱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스마트폰 드세요. 증권사 앱 하나 받아요.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중 아무거나요. 앱 안에서 ISA 계좌 개설 신청하세요. 5분이면 돼요. 비대면으로 다 되거든요. 계좌 개설하고 나면 월급날 자동이체 등록해요. 금액은 소득의 10%부터 시작해도 돼요. 월 280만 원이면 28만 원부터.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ETF 자동 매수를 설정해요. KODX 미국 S&P 500이나 TIGR 미국 S&P 500. 매달 정해진 날에 자동으로 사게 설정해요. 이게 끝이에요. 딱 이거 하나만 오늘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앱은 닫아요. 한 달 동안 열지 말아요. 그냥 두세요. 자동이체가 나가고 자동으로 ETF가 사지고 복리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시스템이 알아서 해요. 그게 부자들이 아는 가장 단순한 비밀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오늘 ISA 계좌 개설하신 분들은 댓글에 완료라고 써주세요. 댓글 달기 귀찮으시면 좋아요만 눌러도 돼요. 근데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1년 뒤에 이 영상을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를 되풀이할 거예요. 오늘 바꾸세요. 스마트폰 들고 증권사 앱 켜고 ISA 계좌 개설 버튼 눌러요. 그 버튼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계좌를 만드는 첫 번째 벽돌이에요. 다음 폭락이 왔을 때 여러분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고요? 그때 여러분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나가서 더 싸게 더 많이 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게요. 정리할게요.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적립식 투자자에게 폭락은 기회다.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하락장에서 더 강하게 작동한다. 이건 수학이다. 두 번째, 폭락이 왔을 때 팔지 않으려면 심리 리프레이밍이 필요하다. 손실이 아니라 세일이다.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달이다. 세 번째, 시스템을 만들어라. ISA 연금저축 IRP, 자동이체, 비상금 CMA.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이 투자를 하는 거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누르시고 주변에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